정상회의에 한국을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G7은 세계 주요 7개국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국가가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G20 국가 중 하나지만 이제는 G7 국가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G7 국가들이 사실상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거든요. 전 세계를 이끌던 G7 국가가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을 때 한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낸 만큼 함께 모여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K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경제 부분 모두 자신 있었던 겁니다. 빠른 검사 방식과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함께 논의하게 되면 아마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겠죠?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에게 참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고 그만큼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기존 G7 국가들이 이번 방역에서 실패한 만큼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G7 회의에 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기존 G7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G7이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선진국들의 모임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논의하는 선진국 모임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올해 G7 회의에 처음 참석 요청을 받긴 했지만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건 아닙니다. 호주, 인도, 그리고 러시아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는 러시아가 G7에 오는 건 반대지만 한국이 참석하는 건 찬성이라면서 한국의 참석만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G7 회의 참석을 못마땅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줄 서고 있는 지금 일본은 자존심만 세우면서 한국의 G7 회의 참석부터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G7 회의에 참석하는 걸 왜 이렇게 질투하고 견제하는 걸까요? 일본의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G7 회의에 참석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 참가국이었던 일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나 안정이 아니라 그저 일본의 입지가 줄어드는 게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중점으로 논의하는 회의다 보니까 일본은 더더욱 한국이 참 불편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는 믿지 않고 있거든요.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는 일본이 통계까지 의도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일본은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방송사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어 발음과 일본인이 악수보다 목례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적게 걸린다는 등 황당한 궤변들만 늘어놓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제를 회복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아날로그 행정에 막혀 지급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은 K방역을 통해 전 세계의 모델이 됐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급격한 경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데 비해 경제적으로 가장 선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3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8.9%가 줄었고 미국은 9.3%가 줄었는데 한국은 1.4% 정도만 감소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고 또 소비활동 촉진을 위해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를 잘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순히 방역뿐만 아니라 GDP도 잘 지켜내고 외국에선 한국을 부러워만 하니까 일본은 심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그동안 G7 국가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고 오히려 한국이 급성장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심지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 체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G12 체제 논의를 같은 G7 국가인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구한 건 그만큼 한국이 국제 정세를 잘 읽고 변화에 잘 대응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을 찾는 곳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G7 회의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AI 국제협의체에도 참여하고요. 또 한국을 주축으로 세계 시민교육 우호국 그룹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G7 못지않은 세계적인 리더 국가로 생각한다는 거죠. 해외 유명 잡지 네이처는 한국이 ICT와 혁신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첨단 분야의 제일 선두라면서 말이죠. 마이크로칩과 컴퓨터, TV,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선두에 있었던 한국은 제조업을 넘어 첨단 기술, K-소프트파워, 이제는 바이오 분야까지 선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마다 한국 제품이 다 있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 성장하게 된 건 꾸준한 혁신과 발전 그리고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40여 년 만에 G7의 변동을 일으켰죠. 선진국의 기준을 한국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콜린 마샬 작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제1세계 선진국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살기 좋은 멋진 곳이라면서 말이죠.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부쩍 와닿는 요즘입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제1세계 선진국에 살고 싶다. 여러분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 아베 총리의 코로나 대책은 실패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악이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한 말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지금 아베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데요. 일본 내에서 비판적인 여론은 51%나 있고요.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61%나 됩니다. 심지어 우익신문인 산케이마저도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아베의 측근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선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아베 정권. 대체 아베 정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베 정권의 코로나 대책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료체계는 망가졌고 사망자를 숨겼던 것도 문제였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난지원금마저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일본은 재난지원금을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급하면 될 걸 굳이 위탁해서 수수료만 들고 세금 낭비를 한 겁니다. 심지어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업체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고요. 하청에 재하청까지 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업체의 수수료로만 왕창 나가버린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금 이 사태를 일본 정부의 강도 캠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는 관광 요식업을 지원하는 고투 캠페인 사업이 있었는데요. 실수로 아베가 일본어로 강도를 뜻하는 고토라고 발음한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스스로 강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 아니냐며 비웃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아베 정권에서의 다양한 문제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베 정권이 검찰 장악을 시도한다며 비판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아베의 최측근을 총장으로 세워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아베에게 나라를 망치지 말라는 SNS 시위를 했고요. 좀처럼 정치 심각성을 중국 중앙정부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중국 정부 역시 이후 바이러스 정보를 제때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않는 등 팬데믹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결론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CIA 등 미정보당국이 작성해 지난 6월 회람한 내부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지난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현지 관료들이 피해 확산 가능성을 몇 주간 중앙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고평가했다. 중앙정부로부터 문책받는 게 두려워 의도적으로 사건 정보를 감추거나 축소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들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전 현직 관리들은 MIT의 중국에서 지방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최초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완이 화난 수산시장. 코로나19 발병 초기 화난 수산시장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결국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과정이 과거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때 지방 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숨기려다 뒤늦게 중앙정부에 알려 화를 키운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 지방 관리들과 함께 중앙정부의 책임도 적시했다.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지만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바이러스 발병 사례를 숨기고 2월부터는 바이러스의 발원지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려 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MIT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MIT의 이 보고서가 중국 중앙정부의 과실을 덮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고서가 중국 중앙정부를 1차 책임자로 지목하진 않은 만큼 두 나라가 코로나19 책임론으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할 여지도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캠프에서 고문을 지낸 중국 전문가 마이클 필즈베리는 MIT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리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책임자가 아니라면 미국의 내부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미국 무역, 제조업 관련 관리들은 여전히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주요 책임을 우한으로 보느냐, 베이징으로 보느냐에 따라 향후를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조사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이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들의 조사 결과가 미중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발원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와 언론은 전문가팀의 방문 사실은 물론 이들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AP통신에 따르면 WHO 전문가 선발대 2명이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산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수도 베이징으로 향했다. 동물보건 전문가와 전염병 학자로 구성된 선발대는 베이징에서 중국 질병당국 관계자를 만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우리는 박쥐에서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쟁점은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어떻게 건너갔는지 어떤 종이 관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2명의 전문가들이 동료 과학자들을 만나 코로나19 동물 전염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 인간 사이의 전파 과정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WHO가 주도하는 국제적 기원 조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HO의 공식 발표에도 중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질병통제센터 등 관련 당국은 현재까지 WHO 전문가 도착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이를 초기에 은폐해 세계적인 대유행을 야기했다는 중국 책임론을 주장해왔다.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코로나19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다며 우한 연구소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왕연희 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바이러스 샘플을 처음 접했고 그전에는 접촉한 적도 연구한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며 완전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된 화난 수산시장과는
지도상으로 30km 떨어져 있다. 화난수산시장에서 불과 280m 떨어진 거리의 우한질병통제센터가 코로나19 유출 관련 의심을 받기도 했다. 6월엔 미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우한의 병원 주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인터넷 검색량 분석을 토대로 우한에서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발병했을 수 있다는 관측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디지털 메디신에 기고한 논문에서 우한 병원 5곳에 주차된 차량이 1년 전에 대비 눈에 띄게 늘었고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펑징우한대 중난병원 중환자실 주임은 하버드 연구진의 논문은 전적으로 사실과 모순된다며 논문의 주장대로 코로나19가 더 조기에 발생했다면 확산기 역시 더 빨리 나타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우한에서 열린 제7회 세계 군인 체육대회 참가한 미군이 코로나19를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맞받아쳤다. 그는 미국은 3,4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중 몇 명이나 코로나19와 관련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WHO에 대해서도 중국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해왔다. 시종 중국을 감싸는 듯한 입장을 내는 데다 중국 현지 조사에도 미온적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지난 6일에는 WHO의 탈퇴를 통보했다. WHO가 결국 조사팀을 파견하긴 했지만 뒷북 조사 논란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전 세계에서 55만 명 이상 사망한 뒤 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왕의의 중국인민대 교수는 미국이 WHO를 탈퇴한 이후 중국의 바이러스 기원 조사와 백신 개발 등 바이러스와 전쟁에 있어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 국제 데이터 유통사 중재회 노력 에이펙 규칙 개정 제안. 미국이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지난 6월 열린 에이펙 실무자 회의에서 CBPR을 에이펙에서 독립시켜 브라질 등 에이펙 비회원국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에이펙 가맹국이지만 CBPR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데이터 유통 규칙에서 제외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를 중국이 흡수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니혼 게이제이는 진단했다.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활용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인터넷 통신 판매 결제 데이터를 토대로 한 디지털 광고 배포나 수출한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사용한 자동차 운전기술 개발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데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에이펙은 2011년 국경을 초월해 데이터 이전을 가능케 하는 CBPR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이 규칙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외 개인정보 반출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CBPR에는 현재 미국 이외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필리핀 등 9개국이